그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이제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가성비 있게 만드는 그런 그 작업들을 상당히 잘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 가성비라고 하는 가장 이제 최고의 나라가 중국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 쓰다 보니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더 고조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은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앞으로는 AI를 떠나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산업이든지 AI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 처음에 이제 나오고 했었을 때 모든 사업이 다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이 AI를 가지고서 뭐든지 하는 그런 그 시대로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이제 하실 때 이것과 관련된 그런 산업인지 라는 것들을 그리고 또 AI가 보급이 됐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장인지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투자공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말이고요. 내년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국내 시장 참 어려웠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내년에도 딱히 그렇게 뭐 큰 희망을 가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또 달이 차면 또 이렇게 기울고 달이 이렇게 기울면 또 나중에 차서 또 이제 언젠가 또 보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장도 그런 생리에 따라서 이렇게 늘상 변동성을 가져오는 게 또 주식시장의 또 생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장이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또 좀 가져볼 법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연말을 맞아서요. 내년 얘기를 좀 오늘도 또 좀 기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좀 섹터나 이 종목 관련된 이런 얘기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게 하려고요. 리서치 RM이라는 이 독립 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성환 대표님 모시고 대표님 올해 평가,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쪽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바로 이제 대표님이랑 준비한 내용들 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자료 내신 것도 제가 좀 되게 좀 그 관심 있게 본 내용이 이번에 최근에 낸 자료의 주제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의 탄핵 정국을 비교하신 또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부터 하면서 올해 국내 시장을 좀 평가를 하고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리서치를 해보시니까 그때와 지금의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눈에 띄시던가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제 12월 달이었었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이고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또 연관성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맞습니다. 한 그때.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탄핵이 시작된 그런 거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흡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금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금리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었다는 전반적으로. 점. 네. 네. 그리고 환율이 그 탄핵 이전서부터도 많이 이제 올라서 당시에도 이제 1,100원대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그때 당시에 1,200원대까지 올라선 게 이제 뉴 노멀이 됐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300원대에 머물러 있던 환율이 지금은 1,400원대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좀 경제적으로도 좀 유사한 면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저희가 이 상황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야당일 때 이루어진 탄핵이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그런 지리적인 그런 어떤 예. 그 관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6년 당시에 이제 5월달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사드가 국내에 이제 배치가 되면서 맞습니다. 예. 그 전까지 엄청나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많이 이제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슬로우해진 면들이 있었고요.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북중러와 그리고 뭐 한미일의 그런 어떤 대척 관계들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맞습니다.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그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대중국과 관련된 그런 뭐 적대시되는 정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런 탄핵 국면이 이제 뭐 맞닥뜨려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굉장히 그때랑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탄핵이 됐고 지금은 조금 그때에 비하면은 왠지 좀 지지부진한 네. 이런저런 변수들이 좀 계속 생겨서 좀 계속 좀 뭔가 확실한 어떤 종결점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된 게 탄핵이 이제 헌재에서 통과가 되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가긴 갈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지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조금 이 정책 불확실성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는데 시간이 좀 그때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문재인 정권이 거의 들어선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그때서부터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탈원전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엄청나게 이제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뭐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그런 업종들에 대한 그런 그 시장의 관심도들도 많이 높아질 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확실성이 이제 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4월 달까지는 약간 이제 실체적인 그런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그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맞습니다. 이제 그 활기를 치는 모습들이 이런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2016년도 12월 당시에 이제 그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그런 그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문재인 관련주들이 뭐 처음에는 이제 약간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 탄핵이 발표된 이후에 그러니까 뭐 탄핵 결정이 된 이후에 12월 달에 이후에 잠깐 오르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그런 상승들이 크진 않았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권 쪽에서도 이제 내세울 만한 주자들이 좀 없는 상황이 그렇죠. 있고 지금 야당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뭐 사법적인 리스크들이 네.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 잠룡들에 대한 그런 그 뭐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이런 그 매수세들은 이런 쪽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예 정치 테마주 쪽으로요.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뭐 어떤 특정한 정책적인 수혜 업종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 특히 최근 상황 관련해서는 조선주들이 아예 눈에 좀 띄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조선주는 소위 말해서 했던 그런 호재나 펀더멘탈 이런 측면에서 정치 네. 테마주와 별개로 네. 뭔가 좀 실체가 있는 어떤 그것도 뭐 테마주라면 굳이 테마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조선주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어떤 그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저희들은 이제 수급, 모멘텀, 그렇죠. 그리고 뭐 펀더멘탈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데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고 모멘텀은 이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 드라이브가 걸리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네.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좀 부재가 뭐 국정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 쪽에서 이제 예산안도 그랬었지만 뭐 지역 활성화 정책 같은 네. 것들을 많이 추진하면서 뭐 지역 화폐 쪽에 그런 예산들을 많이 이제
가져가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뭐 추경을 뭐 조기 좀 집행하겠다 하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내수 경기를 살리기 그렇죠. 위한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이미 받아놓은 수주 물량이 네. 이미 뭐 4, 5년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선 업종은 이제 펀더멘탈로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사업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분리해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진짜 우리 시장의 매기가 좀 더 갈 현재로서는, 왜냐면 다른 게 마땅한 주도주나 주도 좀 네. 섹터가 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선주는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좀 계속 네.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 이제 예. 조금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 자금 이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최근 기사를 보면 뭐 가상화폐 쪽에 그런 그 보유액이 한국인의 보유액이 뭐 100조 원을 넘어섰고 네. 그리고 뭐 해외 시장 쪽의 보유액은 160조 원을 넘어섰다 뭐 이런 발표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화폐 쪽의 자금들은 약간은 그런 그 투기성 자본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그렇죠. 들고요. 예, 워낙 레버리지가 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장기 투자 자금의 성격들도 많이 좀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는 이제 이런 투기성인 자본들도 좀 일부 빠져나갔고 네. 이제 장기적인 그런 가치 투자 자본들도 좀 많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이 들면 이 한국의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시장이 조금은 이런 그 수급에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체적인 금액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남아 있는 자본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뭐 테마성인 그 곳에 투자를 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그 정치 테마주와 그러네요.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뭐 가장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흔한 말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네.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앞에서 말씀한 걸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특히 정치 테마주들이 이런 단기간에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의 남아있는 국내 자금들의 네. 주요 타깃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좀 원론으로 돌아와서 네. 박근혜 타결 당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지금 시장과 이제 비교를 앞서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그 당시와 지금까지 비교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점,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딱 잡히세요? 일단은 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당시에도 국내 시장은 이제 2월 달까지 하락세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뭐 그 대통령 선거 날짜가 정해졌고 네. 정해졌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뭐 리더십이 이제 재탄생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확실성을 시장에 이제 줬다는 점이 시장을 다시 반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 동력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결정이 이제 좀 빨리 나게 되면 그것과 맞춰서 투자자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빨리 주는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지난 탄핵으로 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점은 어떤 그 집권 어떤 당에서 이제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그 당의 주된 정치적 목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뭐 방향성을 우리가 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고
미리 좀 선점하는 그런 자세들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거는 좀 더 결정이 윤곽이 잡혀야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장이 우리도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지금은 막 대한민국 경제가 뭐 큰 일이 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긴 한데 네. 이 안개만 좀 거치고 나면 네. 그동안에 많이 떨어진 데 따른 이제 반등의 어떤 그런 네. 뭐 어떤 폭이라든가 네. 그 어떤 속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2017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땐 이번에도 상당히 좀 비슷한 네. 식으로 뭐 V자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빠르게 네. 우리 한국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나 뭐 해외 시장이나 가상화폐나 뭐 우리 시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유연해졌거든요. 보면은 다들 그런 계좌들을 가지고 있고 뭐 언제든지 원화로 이제 이체를 맞습니다. 해서 한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탑5의 수익률이 뭐 올해 100%가 넘었다고 맞습니다. 수익률이 예.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금액들이 또 한국으로 유턴할 수 있는 자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탑5 자금들은 또 이제 마이너스 40% 정도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매도의 호가 갭이 상당히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의 자금들만 투자가 되더라도 뭐 V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도 계속 이제 이렇게 빠지기만 하지는 않고 언젠가는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대표님 말씀 들어봐서는 그리고 또 2017년도 그 당시에 이제 헌재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그게 대략 한 3월 정도였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뭐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딱히 시장을 끌어올 만한 모멘텀이나 또 수급이 확실하게 개선될 이런 여지가 별로 없긴 한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장이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네. 뭔가 좀 튀어오를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네. 예. 자, 그럼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좀 네.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예, 이제 한 가지 좀 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보면은 국내 시장이 이제 뭐 주된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지금 20%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연간으로 봤었을 때. 근데 이게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들을 저는 이제 많이 했었고. 제도적으로.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작은, 좋은 취지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쉽게 상장시켜서 자금 그 유치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거를 만들었지만 이 기술 특례 상장이 너무 이제 그 남발이 되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IPO 제도 자체가 뭐 상장한 이후에 400%까지 오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따따블 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들이 코스닥 시장을 많이 좀 혼탁하게 만든 맞습니다.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모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지 이제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맞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국가적인 그런 어떤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서부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었던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뭐 국가적인 위기, 뭐 경제적인 위기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자료가 그게 한 두어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네. 그 대표님이 만드신 자료를 보면서 또 공감을 했던 게 그 기술통의 상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공모가 부풀리기 같은 뭐 대표적인 회사가 파도 같은 이런 회사가 상장이 됐고 그다음에 저도 좀 대표님과는 같은 이제 맥락에 주목하는 게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법 관련돼서 좀 금융위원회가 수정을 한 게 인적 분할에 따른 자사주 네. 이 부분에 대한 배정하는 거, 자동적으로 배정해서 왜 그 기존에 있는 회사가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네.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차단했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올해 연내 내내 그 시끄러웠던 이 금투세 문제도 사실 이제 폐지로 결론이 났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 문제도 어쨌든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좀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등등등 이런 걸 보면 지금 대표님 지적하셨던 우리 시장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어떻게든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좀 노출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주주들의 반발도 또 당연히 있고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되고 이제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 들어서 그런 말씀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이제 우리도 좀 서서히 좀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냐, 고쳐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고쳐져야지 되는데 이제 좀 많이 늦었다는 그렇죠, 점을 그렇죠. 드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서부터 이게 미국 제도하고 너무 이제 동떨어진 제도였기 때문에 물적 분할서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지적하고 거래소랑 좀 싸우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뭐 그 개선된 면들이 없다 보니까 2년, 3년 이후에 이제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럼요. 그런 시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떠나는데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부분은 지금 상황은 점점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 같고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든 소위 말해서 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어쨌든 여든 야든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갈 거고 네. 이제 그게 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할 거냐 상법을 아예 개정해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차이는 이제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소액주주들에 대한 권익, 이익을 보호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왔다. 뭐 이 정도도 그냥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얘기로 좀 바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관심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년에 올해보다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큰 방향성을 네. 제시를 해주셨고 미국 시장을 어쨌든 놓고 또 보면 네.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미국 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 미국 시장은 이제 1년, 2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시장이다. 뭐 진짜 뭐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처럼 뭐 미국 시장 걱정을 하는 거는 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많이들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담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의 뭐 비중 조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일부는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다가 뭐 또 좀 빠져 있을 때 좀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 그런 편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1월 20일부터 이제 취임이 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약간은 이제 조금 그 슬로우한 면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의 어떤 후광을 입었다고 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새로 취임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예산안 통과는 셧다운 없이 됐지만 예산안이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그 부채 한도를 조금 상향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그냥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없던 일로 되어 버렸고 그리고 이제 금리 정책과 관련돼서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파월이 지금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뭐 2차례 정도밖에 그렇죠, 없을 그렇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그 코멘트들도 그렇게 이제 시장에 그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뉘앙스로 좀 비춰진 면이 있었거든요.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을 이제 뭐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발언이구나. 네, 최근에서 그래서 엄청 주가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좀 반등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낼 맞아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뭐 모스크바에 드론을 보내가지고 군 맞습니다. 사령관을 갑자기 암살을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좀 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은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생각보다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또 다른 차원을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보편과세 10에서 20% 부과한다라는 거, 중국은 네. 60%를 뭐 부과하겠다 등등. 사실 이게 이제 법으로 오케이를 해줘야지 통과가 돼야지 사실 네. 시행이 되는 문제들인데 그럼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막 말로는 막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로 바로바로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뭐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협상가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계약을 위해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케이스별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좀 네네.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케이스별로 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방송 중에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 모셔서 얘기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지목을 하셨던 거는 사실은 연초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뭐 100시간 안에 막 쏟아낼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전망들이 사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속도전을 펼칠 것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은 그거가 사실 좀 약간 상반되는 그런 이제 판단이시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거의 근거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준의 그 뭐 금리나 이 부분은 뭐 트럼프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 예산안 그 해프닝 때도 알 수 있던 것처럼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이런 급진적인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상자산 그 관련해서 약간 후퇴하는 듯한 언급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도 역시 뭐 자기가 되면 바로 끝낼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도 역시 그렇게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이것도 또 그동안의 시장에서 쭉 이렇게 갈 거라고 급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 반대되는 거 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의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항상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영원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가 조정은 일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지점에 뭐 건전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전한 조정이 대략 한 10% 정도를 보잖아요. 지수를 할 때. 그럼 그 정도? 10%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시장이 너무 최근에는 이 레버리지로 그 종목들이나 뭐 시장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고점에서는 또 되게 이제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또 큰 폭의 하락을 또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이제 그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장에서 이 정도 빠지는 거를 이제 뭐 생각하지 못했었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약간은 좀 조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가 있어야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데는 1, 2년 보고 투자하는 데가 아니고 3, 4년, 4, 5년 보고 투자하는 거를 감안하면 이거는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기회가 거죠.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렇게 미국이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당장 네. 걱정했던 우리나라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에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3월 전에 네. 뭐 그때는 3개월 정도 걸려서 그러니까 91일인가 걸려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이제 이제 통과가 됐는데 헌재에서 네. 이번에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또는 더 늦을 수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봤을 때 그냥 그런 걸 차치하고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차치하고만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만약에 그런 뭐 10에서 20%의 이런 좀 조정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떨어지려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좀 동반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하락폭이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거의 펀더멘털적으로나 뭐 지금 자산 가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 기존까지 이제 감내를 했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빠지더라도 이제 들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들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오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뭐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하면은 영향을 받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안 떨어지는 것도 이상했지만 네. 우리가 훨씬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선반영이 네. 미리 좀 떨어진 부분이 그런 네. 데에서 조금 네, 효과를 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자료를 이제 지금부터 좀 주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네. 내년도 이슈하고 추천 분야 네. 보면은 이제 트럼프 취임, AI,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 된 거, 네. 그다음에 신기술 발전, 로봇, 바이오, 정책, 환율, 미국 시장 진출 관련 디지털 자산 이렇게 10대 이슈들을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시계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네. 그냥 내가 중요할 때 중요도 순으로 이렇게 10개를 뽑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중요도 순으로 좀 뽑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시간적인 측면도 있기는 한데,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제 1월 20일로 되어 제일 있기 가깝죠? 때문에, 예. 네. 첫 번째로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들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런 네. 코멘트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재건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주가들도 많이 반응을 그렇죠.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들이 참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좀 야당에서 뭐 정권을 잡는다고 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되게 친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북한이랑- 화해 쪽으로 많이 갔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던 그런 성향의 정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는 이제 좀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건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어떤 뭐 건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에 참여하고 이러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전에는 지금 상황은 북한군이 거기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렇죠. 게 이제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 쪽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좀 생각이 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분명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재건주들의 움직임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야지 채권 발행이 그렇죠. 용이해지고 그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장을 시켜서 국내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인데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사업들이 미국 시장 쪽에서 많이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전력이라든지 도로, 에너지 이런 쪽이 될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이슈인데 네. 우리나라의 뭐 그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를 이제 뭐 그 자체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그런 투자들이 많이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방산 쪽에 대한 그런 뭐 국내 투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뭐 그 이런 쪽에도 그 방위 분담금을 많이 내라고 하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그 국방비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기 체계, 뭐 신식 무기 체계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그렇죠.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산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우크라 그다음에 트럼프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SOC란 이런 쪽 관련된 전력 도로에는 좀 전력은 사실은 트럼프가 이번에 안 됐더라도 네. 전력은 뭐 누가 되든 해리스가 되더라도 네. 뭐 당연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방산 쪽 네. 이쪽이 최근에 방산주가 좀 조정이 한참 좀 급등하다가 있었죠. 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긴 하는데 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결국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각자 도생의 논리를 소위 말하는 고립주의인 거죠. 그쪽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럽도 그렇고 사실은 나토한테 너네 방위비 지금 2% 이것도 사실 일기 때 트럼프가 요구해서 좀 아직 그거 다 못 맞추고는 있는데 맞춰간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5%로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유럽에 있는 이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니까 역시 그 중에서도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체 뭐 그런 방위 산업이 좀 있지만 그렇지 대부분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올해 폴란드에서 대박을 냈던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고 이 10개인데요. 이걸 뭐 사실은 다 말씀하실 건 없고요. 네네. 저희가 자막으로요. 네. 이 좀 최 대표님이 쓰신 리포트의 제목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앞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트럼프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방산 쪽 3개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3가지 정도 네. 대표님이 좀 내년에 미국과 그다음에 네. 국내 시장에 연계해서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시고 종목들을 한번 좀 워치를 하실 만한 네. 섹터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이제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품질 좋은 뭐 어떤 그런 상품들을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가성비 있게 만드는 그런 그 작업들을 상당히 잘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 가성비라고 하는 가장 이제 최고의 나라가 중국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 쓰다 보니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더 고조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은 투자자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투자를 하시던지 간에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앞으로는 AI를 떠나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지 AI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 처음에 이제 나오고 했었을 때 모든 사업이 다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이 AI를 가지고서 뭐든지 하는 그런 그 시대로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이제 하실 때 이것과 관련된 그런 산업인지 라는 것들을 그리고 또 AI가 보급이 됐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장인지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뭐 그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거는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 내년도 투자 전략의 핵심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는 그 대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이 될 테니 결국 그에 따른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우리가 가성비를 갖고 있는
기술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저가에 뭐 중국보다는 비싸겠지만 네.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제품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아. 대표적인 게 사실 방산 쪽 K문인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될 거다. 또 하나는 AI다. AI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엣지 단, 소비자 단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구현이 되느냐. 그거를 잘하는 애들. 네. 반대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양 산업이 될 네. 섹터들 어디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되게 필요하다. 굉장히 네. 중요하면서도 네. 아주 그냥 투자 전략으로 삼기에 딱 핵심인 내용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대표님 생각하시는 것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이제 뭐 로봇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오픈 AI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투자를 확대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얼마 전에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로봇에다가 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투자들을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생산은? 네, 생산을 이제 직접 하진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죠. 직접 만들겠지만 결국은 로봇을 생산해주는 그런 그 생산 기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어디다 만들 것이냐, 어디에서 싸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로봇은 이제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제품들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그러면. 사업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우방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한국 아니면 일본이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핵심적인 구동 모터, 뭐 감속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가지고 와서 커스터마이징 된 어떤 그런 뭐 우리가 소위 이제 얘기하면 이제 로봇의 뇌는 이제 미국에서 하고 그리고 관절 같은 것들은 이제 일본에서 담당을 하고 팔다리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 조립하고 이런 부분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꽤 이제 투자 기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딱 좁혀지네요. 네.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나 이 그 중심 설계는 미국에서 할 거니까 그다음에 이 관절 사실 로봇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관절은 일본이 뭐 워낙 세계적이고 네. 우리보다 훨씬 오래돼 네. 개발을 해왔고 만들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 외에 물론 이제 아주 핵심 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네. 양이 많은 거니까 네, 그럼요. 팔다리 네. 이런 쪽 네. 생산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국내에서 네. 이런 미국의 이런 요구사항에 이렇게 맞춰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 있습니까? 네, 국내에 지금 뭐 인탑스가 그런 그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탑스면은 옛날에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네, 회사인데. 휴대폰 케이스 만들던 회사가 로봇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에브리봇이나 이렌시스 같은 기업들도 이런 그 작업에 충분히 그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런 그 뭐 휴머노이드 로봇 정도는 아니지만 서빙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잘 이제 인큐베이팅 한다면은 뭐 그런 로봇 시장 쪽까지도 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네.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테슬라 생각하고 뭐 네. 이제 뭐 아마존도 사실은 뭐 하고 이렇게 등등 하는데 결국 걔네들이 직접 지금이야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이니까 걔네들이 지금 하지만 실제로 로봇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네. 중국 쪽에 대한 압박을 감안하고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네. 조립을 하거나 또는 국내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현지에서 공장을 만들어 조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네. 높다. 네. 그 말씀하신 애들이 인탑스, 에브리버, 리렌시스 같은 회사들이 그런 기술력을 충분히 네. 갖고 있는 회사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뭐 자동차 제조 공정 같은 데 쓰이는 그런 로봇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 협동 로봇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던 회사들이 충분히 이제 뭐 그런 시장 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밀 제어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쪽을 네. 생각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로봇이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산 쪽도 마찬가지 이제 그 컨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지난해랑 좀 비교해가지고 올해를 또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네. 바이오 시장 쪽에서 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이오가 좀 좋지는 않은데. 네.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해가지고 첨생법이라고 뭐 첨단 생물에 대한 보호 및 뭐 이런 그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원래 올해 통과가 되기로 되어 생물보안법 네, 말씀하시는 예, 거구나. 첨단 생물보안법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연내 통과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의 CDMO 기업들이 이제 좀그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네, 있어요.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시장을 좀 리드를 맞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그 기대감이 떨어진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신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맞습니다. 입장하고 뭐 비관적인 그런 뭐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 승인 이슈들이 좀 뭐 승인들이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약보다는 이런 그 CDMO 그러니까 뭐 대해서 대신 생산해 주는 거. 네. 예. 이런 시장 쪽이 원래 상당 부분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산업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이런 그 신약 개발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뭐 기대감들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바이오 시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뭐 부각이 되고 했었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이제 특별하게 어떤 새로운 뭐 신약을 딱 개발하고 그게 이제 뭐 승인이 됐거나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었었잖아요. 이제 뭐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내년에 그런 그 성향의 장관이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바이오 시장이 그렇게 뭐 위축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CDMO 관련된 기업들도 올해 이제 그 첨생법 그 통과가 이제 안 된 면이 있지만 뭐 올해에 이제 내년에 개정이 좀 돼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의 모멘텀도 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놓고 본다면 바이오 시장 쪽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과거 2017년도에 이제 그 출범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올랐었던 섹터가 이제 바이오 섹터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가 또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 CMO 쪽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스가 뭐 내년에 5월인가요? 4월인가 5월에 제 5공장 그거 완공되고 실제 가동 들어가면 뭐 이 생산 캐파가 뭐 글로벌 뭐 1위 수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 근데 이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복제약을 생산하는 것들은 이런 것도 보면은 중국에서 가장 잘하던 사업권이고,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제안을 하겠다고 하고, 뭐 중국에 이제 이 복제약 생산하는 우시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좀 그 입지가 좀 적어지는 그런 면들을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로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중국을 적대시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뭐 아이디어로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 방산, 바이오 이렇게 네네. 크게 세 섹터. 물론 그 전에 이제 우크라 전쟁 관련주, 트럼프 쪽 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셨기 때문에 네. 그 10개 이슈 중에서 지금 대략 한 절반 정도는 말씀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인데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내년에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그 좀 조언, 투자 전략 또 조언 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투자자분들이 내년에 국장도 그렇고 해외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투자자들이더라도 한 번씩은 해외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안 해보시고 한 시장에만 이제 그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시장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맞습니다. 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자본과 미국의 자본이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싸우고 네. 있는 시장이고 이 부분이 이제 경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쪽에 관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단기 투자로 뭔가 이런 그 테마군들, 뭐 이슈가 있는 그런 모멘텀들에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가 상당히 이제 적합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해외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상승했었을 때 이런 상승폭이 상당히 또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신다면 일부분은 일단은 뭐 국장을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이 시장 쪽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게 뭐 발을 걸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유연한 대처를 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이 새 섹터, 새 시장들을 뭐 올해는 다 이제 골고루 이제 좀 바라보고 투자하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올해는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유연함의 자세가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말 이제 이 세 가지 시장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 그 세 가지 시장을 포트폴리오를 배정을 하고 그거는 뭐 성향에 따라서 뭐 334가 될지 뭐 124, 12 뭐 7이 될지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섹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좀 큰 흐름, 앞서 이제 그런 섹터들 쭉 얘기를 했으면 로봇이든 뭐 AI든 방산이든 등등 이런 섹터들도 감안해서 또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대표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일단은 뭐 조금이라도 담아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시장인지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리서치 아름의 최정환 대표님과 함께 올해 우리 시장 좀 전반적으로 평가도 해보고 내년 시장에 대한 좀 관심 있게 볼 섹터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짤지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